자, 음수호가 되어 있었네요. 자, 질문. 자, 그러면 수업을 계속하죠. 지난 시간에는 3장 인구, 노동, 고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3장 4절 경제활동 인구 추세와 현황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뭐 이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 고용 상태에 대한 지표들을 쭉 봤습니다. 뭐 실업률은 3.7%고 약 4,300만 명의 성인 인구 중에서 한 2,600만 명이 취업하고 있고 실업자가 한 100만 명 정도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 63% 정도다. 등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 4,300, 경제활동 인구 2,700만, 비경제활동 인구 1,600만 명 정도다. 2,700만 중에서 취업자가 2,600만, 실업자가 100만 명, 실업률은 3.7%다. 구직 및 이직에 따른 마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뭐 이런 마찰적 실업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현재 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한 3.7% 정도 실업률이지만 이게 그렇게 실업률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관리 가능한 범위 내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업률이 최근에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것도 또 국가에서 억지로 뭐 인턴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표를 억지로 지금 낮춰놨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지표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표적인 실업률에다가 구직 단념자, 한계 근로자, 불안전 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실업률이 한 4에서 5%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구직 단념자 같은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계속 하다가 지속하다가 뭐 더 이상 힘들어서 포기하고 아예 뭐 자발적 실업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한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 실업률이 뭐 이것보다는 훨씬 더 한 1, 2% 정도는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1,600만 명인데 이것을 이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현재 봐서는 이제 전업주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은퇴한 연로자, 뭐 그 외 심신장애자 뭐를 들 수 있겠죠. 어쨌든 전업주부, 학생, 연로자가 제일 많은데 뭐 갈수록 고령화가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 연로자가 제일 많아지겠죠. 은퇴자가 제일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우리나라 현재 고용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 가지 보자. 상이 수업 중에는 카메라를 켜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은 했는데 출석만 체크하고는 그냥 카메라를 끄고 다른 일을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출석이 아니겠죠. 그런 상태에서 카메라를 켜놓기 바랍니다. 뭐 중간중간에 그런 차원에서 출석 여부를 그 자리에 앉아있나 여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캡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꺼놓으면 그 자리에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꼭 카메라를 켜놓고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자리를 뜯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자, 이 참, 이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이제 좀 전달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는데, 안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일부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뭐, 나중에는 시험 때 다 돼가지고, 뭐 강의 자료가 어딨냐. 그 다음에 뭐 강의 동영상이 어딨냐. 뭐 이런 것을 묻는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출석은 정상적으로 잘 했는데 그런 걸 묻는 거 보면 출석은 이 출석만 해놓고는 그냥 바로 뭐 마이크를 끈다든지 아니면 잘 그 수업을 안 들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뭔가 좀 후속 조치를 할까 나도 고민 중인데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퀴즈 매일 수업 시간마다 퀴즈를 본다든지 아마 특단적으로는 그런 조치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수업이 운영 안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들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고용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다른 겁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용인데, 우리나라 전체 고용 현황이 아니라 산업별 고용 현황을 보여주겠습니다. 산업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산업별로 산업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하수,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 쭉 해서 산업별로 이렇게 쭉 리스트업 돼가지고 물론 이제 이 산업 분류는 표준 산업 분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이렇게 산업별로 각 몇 명씩 고용되어 있는지 현황이 얼마고 현 지금 고용된 사람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채용 계획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그 기업의 규모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총 고용량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냐, 총 고용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 그래서 규모를 나눠보니까 이 규모를 쭉 전체 기업에 대해서 규모를 5등분으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5등분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 대략은 아니지만 뭐 대강적으로 5등분 나누는데 제일 큰 등급 그러니까 상위 20% 전체 고용자 중에서 한 20%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 회사를 보니까 300인 이상 고용된 회사다. 그러니까 300인 이상 회사에 취업했다라는 이야기는 전체 고용자 중에서 상위 한 20% 내에서 뭐 거의 상위 하위보다는 덩치로 기업의 크기로 봐가지고는 거의 상위 20% 내에 든다. 그 다음 20%는 100에서 300, 299명. 그 다음 중간,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기업 규모는 30에서 99명 정도 기업이 중간 기업이다. 그 다음에 20%는 10에서 29명. 그 다음에 제일 그러니까 고용자 수로 적은 규모로 본다 그러면 5에서 9인 구명. 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조사는 5인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기업은 아니고 기업이란 것이 뭐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도 있고 3인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5인 이상 기업에 대해 가지고 총 고용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 1100만 명입니다. 1100만 명. 1100만 명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금방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총 취업자가 얼마냐 그러면 2700만 명입니다. 2700만 명 중에서
5인 이상 기업에 취업해 있는 사람이 1100만 명이다 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4인 이하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60%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직장을 가지고 있다, 취업되어 있다. 그러면 그 취업자 중에서 60%는 4인 이하 기업에 취업해 있다. 물론 이제 자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4인 이하 기업에 취업해 있는 겁니다. 5인 이상 기업에 취업해 있는 것도 전체의 40%가 됩니다. 40% 이상, 40% 이내에 들어야지 5인 이상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했다는 것은 40%의 20%니까 상위 10%? 8%죠. 그죠? 40%의 20%니까 8%. 전체 고용자 중에 8% 정도만 3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직장에 취업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실이 이렇게 녹록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희망하는 직장을 보면 대학을 졸업하면 뭐 대기업을 선호하죠.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을 선호하죠. 당연히 그런 것은 다 300명 이상이 되겠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뭐 중견기업이라도 가지라는 거죠. 중견기업이라고 그래도 대부분 300명 이상입니다.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까지도 가려고 그래도 10명에 1명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 수를 본다 그러면 중견기업이라 그래도 10명에 하나가 힘들다. 더군다나 이런 300인 이상 대규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리가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가 많습니다. 공장이 많이 있죠. 그럼 공장에서는 이 고용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이트 칼라,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화이트 칼라로 뭐 대기업에 취업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 바늘구멍이다라는 이야기죠. 중견기업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고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기업 고용은 아주 소수라는 이야기죠. 숫자로 봐서 현실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찰적 실업 기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결국은 취업의 요소는 그 양쪽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겁니다. 직장이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직장, 이 두 개의 격차를 없애면 거기서 취업이 되는 거죠. 그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로만 판단했을 경우에는 대기업을 지향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이제 그 희소한 편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자, 규모를 이야기하면 이렇다. 전체 중에서 5인 이상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40%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300명 이상 기업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한 8%. 그 다음에 100에서 300명 정도까지는 그 다음 8%. 30에서 99까지가 그 다음 8%. 30억 이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 전체 취업자 중에 4분의 1 정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규모별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별 이야기를 보죠. 총 고용자 숫자를 본다 그러면 이 숫자가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럼 제일 큰 걸 보자. 제일 큰 숫자는 이게 300만입니다. 아, 역시 제조업이 많구나. 제조업이 고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은 또한 보면 아마 블루칼라가 많을 겁니다. 제조업에서는 제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고용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11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이 실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이 중에서도 30%밖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전체 2700만 2600만 취업자 중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한
그 한 15%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제조업 공장이 주로 일자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거 이외에 많이 고용되어 있다. 제조업의 큰 공장. 물론 여기서는 이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1에서 4인은 빠졌죠. 근데 제조업 공장이라는 것은 1인에서 4인 정도 고용하는 공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조업 공장이라면 가내 수공업이라도 하더라도 숫자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은 대부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제조업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현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데 산업별로 굉장히 많죠. 다 합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업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왔던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림대학교 다 하나의 교육 업체인 거죠. 뭐 공립이든 사립이든 사업체조사에서는 다 포함됩니다. 공립, 사립이든 학교가 하나, 학교별로 하나의 업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이 다녔던 학원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학교, 학원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고용자 숫자가 굉장히 많죠. 100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산업이 고용 여력으로 봐가지고 고용자 숫자로 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산업 분류가 교육 서비스입니다. 교육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 여기 도매 및 소매, 도소매. 도소매라는 것은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할인 매장, 뭐 아니면 뭐 대형 도매업자들까지 포함하게 되겠죠. 이런 가게, 소위 물건 파는 가게들이 뭐 옷 파는 가게, 편의점, 뭐 그런 모든 물건 파는 가게, 뭐 전자제품 파는 가게,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게들이 도소매업이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여기 더 많은 게 또 여기 있네. 여기 빠졌네. 세 번째 많은 것이 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고 도소매는 네 번째죠, 그죠? 세 번째 많은 것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자, 어떤 데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냐라는 걸 보는 거죠. 어디에 직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직장, 그게 직장의 대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전체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직장이 있는지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조업이고 두 번째가 교육 서비스업이고 세 번째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의원,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최근에 많아지는 소위 복지기관들. 복지기관이라는 것은 뭐 양로원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저기 뭐 간병기관 뭐 이런 기관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인들 모시는 그런 기관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죠. 이게 많죠. 그리고 이건 갈수록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갈수록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은퇴자를 위한 사회복지를 위한 그런 수요가 늘어납니다.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죠.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그렇다. 반면에 교육 서비스업은 뒤에 이야기했지만 수요는 줄어듭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수를 고용하고 있지만 갈수록 교육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수요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으려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출산,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가 줄고 있는 거죠. 대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죠.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가 현재 있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문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학도 과잉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중고도 실제적으로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문 닫아야 할 대학이 문 닫아야 될 초등학교가 강원도에는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전체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30명 이하 되면 문 닫는다. 그러면 그 정도 30명이나 50명 정도는
이제 효율성 차원에서 문을 닫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문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게 왜 그러냐? 그 효율성 잣대를 왜 되냐?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을에서 인구가 줄고 사람이 줄고 애는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 오는 사람이 옛날에 몇백 명이 바글바글 대던 초등학교에 요즘에는 뭐 그냥 전교생을 한 클래스에 집어넣고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이제 초등학교들이 강원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 이 부분도 점점점 수요가 줍니다. 한때 많이 직장을 얻었던 학원 강사들, 학원들도 지금 뭐 갈수록 자리가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대학생들이 주니까, 고등학생이 주니까 뭐 대학 대입 준비를 하는 학생들 숫자가 줄고 당연히 학원에 오는 학생도 줄겠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플러스 인터넷 강의 같은 것이 더 퍼지면서 소위 뭐 우리가 소위 위너 올 소사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면 숫자에 제한이 없죠. 엄청나게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인터넷 강의가 모든 강의 수요를 뭐 대부분 흡수하고 실제적으로 뭔가 하고 나서 강의 듣는 학생 수는 아주 소수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 인터넷 보급에 따른 인강 때문에 또한 소위 강사 수요 주는 게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 저런 차원 인구 구조 문제 그 다음에 소위 IT 인터넷 발전 이거 문제 이게 이제 겹쳐가지고 이 교육 서비스업 중에서 고용 효과 고용 여력이 점점점 줄어든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소매업. 도소매업도 뭐 이런 겁니다. 도소매업을 본다 그래도 이게 또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제 인구 규모가 줄어들면 여기도 수요가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 서비스 같이 직접적인 효과는 크진 않죠. 이거는 교육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요 교육받는 연령대 학생이 많이 주는 건데 뭐 도소매업은 이제 그게 아니라 전체 인구 이제 더 안 는다 아니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큰 효과는 그거는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도소매업에서는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이 이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고용이 준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주는 것은 원인은 어디 있든지 간에 결국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옛날보다 적은 사람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더라. 적은 사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자동화됐기 때문에. 그 자동화라는 것은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뭐 옛날의 뭐 도소매업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재고조사하고, 그 다음에 물량 공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물건을, 재고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팔리면 팔리는 물건은 다시 빨리 사와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판매해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인데, 그런 게 이제 컴퓨터 도입, 인터넷 발전 덕에 굉장히 효율적이 되어버렸다. 그게 필요한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소위 포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게 되면 스캐너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재고 관리가 됩니다. 재고 관리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가게 주인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물건 보고 뭔가 하면 그 모든 물건 가게 물건을 가격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가격 보고 그냥 찍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체 가게를 다 돌아가면서 재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포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매일매일 바로 많이 팔린 물건만 바로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은 따로 주문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물건 팔리가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따로 낼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그 빠진 물건을 보충을 해줍니다. 뭐 그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아예 캐셔까지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율 계산. 뭐 대형 지금 할인마트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자율 계산 같은 걸 하게 되니까 옛날같이 계산원이 수요가 확 줄게 됩니다. 그게 더 나아가지고 이제는 무인 편의점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아마 곧 될 겁니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무인 편의점 할 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무인 편의점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자율 계산하고 다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게 문 열어놓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제일 걱정은 도난 문제가 되겠죠. 도난 문제가 있는데, 뭐, 이제 사회가 옛날보다 훨씬 더 뭐, 투명해졌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의식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의식보다는 사실은 더 잘 살게 된 거죠. 진짜 가난하고 먹고 살 거 없을 때는 뭐 이제 물불 안 가려지고 뭐 사람들이 훔치는 사람들이 많고 하죠. 그러나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100% 도난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항상 모든 가게에서는 도난율이 꽤 있습니다. 100%는. 한 2, 3%는 항상 도난율이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뭐 기존에 있는 CCTV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 계산대라든지 그런 걸 활용한 무인 편의점 뭐 지금도 등장했고 머지않아 굉장히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도매보다는 소매가 주로 고용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고용 효과가 상당히 줄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인구구조 변화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런 이 IT 인터넷 발전, 그 다음에 관행의 무인화 관행 이런 것 때문에 고용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현재는 한 10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런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고용이 많이 되는 것이 여기 있네요.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다 그러면 아 이게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 생소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소위 노동 파견업입니다. 노동 파견업. 시설 관리 지원 서비스, 사업 지원. 시설 관리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 용역 업체 그런 게 다 여기입니다. 경비 용역 업체. 그 다음에 뭐 관리 용역 업체.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도 보통 전문 관리 용역 업체가 그 전체 관리를 받아가지고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입찰해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더 분업이 된 거죠. 옛날 같으면 뭐 회사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100명 정도 되는 회사다. 직원이 100명, 200명 되는 회사다. 그러면 그 직원 중에는 뭐 청소하는 분도 있고, 경비하는 분도 있고, 운전기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사업의 본업을 빼고 굉장히 다양한 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갈수록 회사는 그 회사 사업의 그 본업적인 부분만 직원을 고용하고 그 본업 이외에 나머지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조달해가지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청소도 외부에서 용역시키고 경비도 외부 용역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마저도 다 외부 용역입니다. 외부 용역이고 그 다음에 또한 비서직 같은 경우도 외부 용역이 많습니다. 비서직도 외부 용역으로 비서직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이 굉장히 커졌고 고용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이 현상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지금 논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래 가지고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으로 보는 것은 이제 전문화 시킨다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죠. 청소도 사실은 굉장히 전문업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 연구, 청소 아니면 화학 제품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청소를 잘 해냅니다. 청소라는 것이 뭔가 하면 청소기 들고 미는 게 청소가 다 아닌 거죠. 전문적으로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청소업체한테 맡기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죠. 뭐 경비도 사실은 뭔가 하면 그래서 대기업 경비업체가 있죠. 세콤이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이 나름대로의 경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깔 수가 있는 능력, I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기피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줄이려고 보니까 이런 용역으로 떼어붙이는 부분이 많은 생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비서직이 대표적입니다. 비서직은 뭐 좀 미안은 하지만 비서직이 전문성이 그렇게 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따져보면 비서직이라는 것도 뭐 나름대로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비나 아니면 청소보다는 더 그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전문 업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거기서 전문 교육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라기보다는 그냥 전화 받고 그 다음에 관리 그냥 스케줄 관리해주는, 그리고 말 잘하고 상냥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이쁜 젊은 여자 뭐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니까 이걸 뭔가 하면 이런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자기 회사에서 뽑아놓으면 그건 나이 들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관두라 하는 거죠. 비서하기에는 나이가 많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비서를 일시키기는 불편한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시집 갈라야 되면 시집 가면 관둔다. 아니면 거의 강제로 관두게 만드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안 뽑는 겁니다. 안 뽑고 이런 식으로 외부 조달로 처리하는 거죠. 외부 조달로 처리하면 계약 1년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 관행이죠. 문제가 있는 관행이 일 자체가 뭐 옛날보다 훨씬 더 효율화됐는데 비서직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비서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비서의 제일 큰 업무가 타이핑인데 요즘에는 타이핑은 이제 업무에서 없어져 버리죠. 자, PC를 쓰면서 개별적으로 다 타이핑을 하니까 그 필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옛날식의 그런 이 대접받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다 많이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됐으니까 필요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정규직 한번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계속 정년할 때까지 이제 간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주로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전문성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소위 정규직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을 너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외부 용역을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줄이자, 자제를 하자, 아니면 규제를 좀 하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빨리 늘었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이 속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대학을 졸업하면 이 파견업체 같은 데서 뭐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업체라 그러면 대부분 그겁니다. 비서 파견해주는 업체. 그죠? 결코 페이도 좋을 수가 없고 결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이쪽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경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전문적인 업종은 좋아요. 전문적인 업종은 좋은데 비전문적인 용역업체, 파견업체는 조금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설업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많죠. 건설업은 뭐 진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실제 인력을 통해 가지고 건설업이 운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용된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데 뭐 대부분 이제 일용직이죠. 이제 이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일용직.
일용직이고 기후에 따라 가지고 고용 상태가 기후나 아니면 건설 사업에 따라서 고용 상태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이고 물론 이제 뭐 큰 업체들도 많이 있죠. 큰 업체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GDP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건설업은 옛날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고 뭐 국토를 새로 만들고 도시를 짓고 할 때는 건설 수요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건설의 비중이 컸는데 이제는 이제 뭐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이제 대체 수요가 많죠. 대체 수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 부분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의 고용 그 비중도 이제 줄고 있다. 물론 그렇지만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업종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다수의 그 일용직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지만 뭐 상당한 부분은 굉장히 최고급의 전문 인력이죠. 전문 인력이고 뭐 설계, 구조, 건축, 뭐 아니면 이제 해외 건설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라는 게 주택 건설, 건물 건설뿐만 아니라 공장 건설, 그 다음에 뭐 이 토목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이제 뭐 한 운수업이 있고 운전 뭐 파일럿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트럭 기사, 택시 기사 뭐 이런 까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숫자가 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이것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컨설팅 펌입니다. 컨설팅 펌. 그러니까 뭐 기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아니면 기술 개발 자체도 뭔가 하면 하나의 기업입니다. 연구소도 하나의 기업이죠. 경제연구소도 연구소지만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민간연구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연구소도 크고 많지만 물론 국가연구소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고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있고 그 다음 민간연구소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문적이고 과학기술을 뭐 개발해가지고 기업 산업화시키는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어떤 산업을 뭘 풀어준다든지 만들어주는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가장 전문적이고 뭐 좋은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쭉 있습니다. 뭐 숙박 음식업, 출판 정보 이런 거, 금융보험, 부동산 뭐 산업을 이야기해 보면 숙박 및 음식업은 이제 전통 산업이죠. 근데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고 출판, 영상, 방송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고용력이 많습니다. 방송 제작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은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소수는 굉장히, 뭐 고연봉을 받는데 대부분 굉장히 저연봉이에요. 좀 급여가 낮은 그런 일자리가 많더라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이제 내부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이 부분은 계속 출판 부분에서는 줄어들지 몰라도 영상, 방송, 정보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뭐 요즘 한참 유행인 뭐 1인 유튜브 이런 것들도 다 여기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쪽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뭐 1인 유튜브가 한 명이 할 수 있고 좀 커지면 뭔가 하면 기업형으로 지금 유튜브가 운영되는 것들도 꽤 있죠. 금융보험 뭐 가장 좋은 직장으로 다들 바라죠. 그죠? 그런데 이 금융보험도 직장으로는 그러니까 일자리로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 자체는 계속 늘어나요. 금융산업, 보험산업, 산업은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인구 주는 것보다 사람들의 재산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는 한에는 계속 재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금융, 재산을 운영하는 것이 금융입니다. 금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산업의 파이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금융에서의 고용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그 비전문적인 금융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더 필요 없어지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금융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창고에서 그 고객을 만난 일자리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그 창고 업무 자체가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뭐 1단계는 그게 그 ATM으로 바뀌었죠. ATM으로 바뀌었고, 요즘은 ATM도 잘 안 쓰죠. ATM 대신에 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그 업무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실제 이제 가장 많은 인력이 포진되어 있던 창고 수요가 주니까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이 은행이나 정권이나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점포수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본점에 앉아가지고 이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하고 뭐 여전히 좋은 일자리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창고자리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보험에서 소위 뭐 보험 아줌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여성들이 보통 보험 판매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거 뭐 가족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험 판매를 많이 했는데, 뭐 그래서 부작용도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식의 보험 판매보다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판매. 그게 이제 그런 인적 보험 판매보다는 그 비용을 확 줄이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이든 아니면 생명보험이든 뭐 교육보험이든 대부분 보험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가입하면서 보험 판매원 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융에서 옛날의 그 전형적인 영업이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 차원의 일자리가 많이 주니까 이 부분의 고용 숫자도 많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임대업 이쪽은 계속 늘 겁니다. 계속 늘 것이, 부동산업 쪽은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저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부동산 쪽에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구가 안 늘어가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 제한될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관리 나오고 개인적으로 세를 주고 그런 게 이제 기업화 되겠죠. 기업화 되면 부동산 관리 회사들, 그 다음에 건물 관리 회사 이런 쪽의 전문적인 업종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전문가 교육.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있고 고용을 보면 이렇게 고용이 다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봅시다. 규모를 봅시다. 규모를 봤는데, 산업을 보면서 규모하고 산업을 같이 봅시다. 총 규모를 봐가지고 이걸 봤죠. 봐가지고 500, 300명 이상 이 대기업 숫자가 진짜 얼마 안 되구나 라는 얘기죠. 그걸 알 수 있는데, 산업별로는 이제 거기 좀 다릅니다. 일단 제조업을 봅시다. 제일 큰 고용 효과가 제일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을 본다 그러면 쭉 이렇게 있죠. 제조업은 이 5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냐? 중간 규모, 그 다음 대규모. 그러니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대규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적죠. 5인에서 9인은 적고 나머지 이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300명 이상 규모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그 뭐 중견 이상, 그러니까 중사이즈 이상 그냥 큰 사이즈가 많다. 산업 구조가 그렇죠. 큰 공장이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고용이 많았던 교육 서비스업을 본다 그러면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차이가 많죠. 산업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30에서 99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조금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주로 30에서 99명 이게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봐요.
초, 중, 고 대부분 그겁니다. 초, 중, 고 그러면 대부분 거기 있는 선생님, 학교마다 선생님 숫자 아니면 뭐 직원 몇 명 합치면 대부분 그 정도다라는 이야기죠. 30명 안 되면 그건 아주 조그만 학교고 보통 30명은 넘고 하면 99명은 이하 정도 되는 교직원이 100명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학은 아니지만 초중고는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학원들도 보면 그럽니다. 물론 이제 소형 학원도 있지만 좀 이름 있는 학원들은 대부분 이 정도 규모죠. 저 정도 규모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학원 건물이다 그러면 대부분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 관련 업체를 본다 그러면 그래서 요 정도 규모가 제일 많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대형 학교도 있죠. 대학들은 여기 많이 돼 있을 겁니다. 대학이나 아니면 학원도 아주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형이 몇 개 있고 중대형이 몇 개 있고 교육은 주로 중간 사이즈 중심이다. 그 다음에 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규모가 쭉 퍼져 있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 쭉 다 퍼져 있죠. 퍼져 있고 도소매업, 소매업은 주로 소형입니다. 중소형이죠. 중소형이고 그 다음에 3, 4, 5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5규모라 그러면 도소매업으로 여기 가면 이제 소위 뭐 이마트라든지 뭐 큰 백화점 아니면 뭐 롯데마트 그런 대형 할인 매장 뭐 이런 것들 큰 백화점들이 뭐 여기 돼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 중소규모입니다. 물론 이 도소매업에서 요 중소규모인데 이것보다 도소매업은 4인 이하도 굉장히 많겠죠. 뭐 대부분 편의점이라 그러면 대부분 4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즉 산업마다 이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다. 그래서 산업별 특징에 따라 가지고 이 규모가 나옵니다. 뭐 상대적으로 아까 본 용역업체 중심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이건 용역업체는 많은 인력 풀을 가지고 그거를 파견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업체가 많습니다. 뭐 사실은 알려지진 않았죠.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일부 뭐 경비 용역업체, 뭐 KT텔레캅이라든지 뭐 세콤이라든지 이런 건 정도만 알려졌지 나머지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이런 쪽은 기본이 많은 인력을 가져야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사람 고용한 숫자로는 대기업 중심의 업체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산업별 구조 차이를 봤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봅시다. 자, 현은 지금 고용된 게 1100만 명인데, 채용 부족이 30만 명입니다. 그래서 부족률이 2.4%다.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회사에서는 과잉으로 사람을 뽑진 않죠. 그런데 이제 부족 상태는 있습니다. 뭐 예상 밖으로 나갔다든지, 나간 자리를 못 메꾸고 있다든지, 이런 상태의 이제 부족률이 있죠. 그래서 채용 부족 상태는 이 정도다. 뭐 이게 이제 마찰적 실업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찰적 실업을 구성하는 요인들이죠. 즉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은 당장 지금 이 빈 일자리다 집어넣으면 해결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일자리는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만큼 일자리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산업별로 그러면 부족률이 되는 것이 어디냐라는 거죠. 부족률이. 산업별로 봐가지고 이 채용을 일자리를 많이 못 채운 데가 어느 쪽이냐라고 보면 주로 5%가 넘는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이제 항시 부족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면 항상 버스 회사마다 기사 구함, 그 다음에 온갖 식당마다 뭔가 하면 일할 사람 구함라고 적어놨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주로 이 업종입니다. 이 업종인데 뭐 이런 해석이 조금 무리는 있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뭐
좀 힘든데 그만큼 보상은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덜 채운다는 것은 어차피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채운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일은 힘든데 뭐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업종은 항상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산업별 고용 현황을 봤습니다. 뭐 한번 요약하면 5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 취업자 2,700만 명 중에서 40%인 1,0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취업자 60%가 4인 이하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별 고용자를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은 30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업이 100만 명으로 거리,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 건설,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이 이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다. 그 다음에 산업별로 보면 상향 규모별로 보면 산업별로 상향 규모를 보이는데 건설, 도소매, 숙박, 음식, 금융보호원 주로 소규모 업체가 다수입니다. 우리 다는 안 봤지만 이 업체를 보면 그거는 이제 아까 본 이 100명 이하, 50명 이하 업체 주가 그쪽에 주로 많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규모 업체가 다수고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많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은 대규모 업체가 다수입니다. 제조업을 포함해서 제조업도 이건 대규모가 다수인 그런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 전체로 보면 원하는 직원의 2.4% 정도를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리고 운수업, 숙박 및 음식업에서는 인력난을 의미하는 높은 고용 부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이 고용 부족률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일은 힘든데 페이가 적기 때문에 뭐 페이를 올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뭐 이게 지속되면 아마 조금씩은 오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이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여건이 잘 안 된 업종들이죠. 상당히 영세하고 뭐 그런 업종이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문제는 이쪽에는 훨씬 더 소위 자동화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급여가 오릅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두 사람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죠. 두 사람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월급이 뭔가 하면 배는 안 줄지 몰라도 한 1.5배, 1.2배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는 급여를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영세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노동 생산성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쪽은 점점점 더 자동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동화 효율화를 해야지 임금을 올려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인력난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산업별 고용 현황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고용 전망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산업별 고용 전망할 때 말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 뭐 매년 새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종 한번 들어가서 보라고요. 3학년 4학년쯤 되면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뚜렷하게 뭘 하겠다라고 뭐 결정된 사람은 관계없지만 대부분 뭘 할지 여러 직종을 탐색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이 정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끌어모아가지고 아니면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마다 사무소가 있습니다. 춘천에도 있죠. 춘천에도 있어가지고 저기 어디고 우두동인가 공지천 변에 거기 공지천 쪽에 거기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그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이 고용정보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런 뭐 예를 들어 상담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고용할 예정입니까? 라는 서베이를 해본 거죠. 라는 서베이를 해가지고 보면 산업별로, 우리는 안 되니까 지금 줄일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얼마를 더 뽑을 것이다. 그걸 쭉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이게 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돼가지고 한 2015년인가 16년에 조사했는 건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요건가? 요거다.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향후 5년, 현재가 이렇고, 향후 5년, 그러니까 이게 2010년, 12년 정도 되는 거네요. 향후 5년,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 5년 동안 얼마나 사람을 더 채용할 것이냐. 지금 고용자 수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라는 걸 조사한 거죠. 조사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현재 대비 이 기간 동안에 늘어나는 숫자를 봐가지고, 숫자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현재 그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전체적으로 고용된 게 2400만이다. 서베이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비율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400만. 그러니까 현재 고용 2700만에 거의 비슷하죠. 그죠? 현재 전체 고용자인데, 2400만 명인데, 쭉 얼마를 더 고용하겠나라는 거 조사를 해가지고 쭉 합쳐보니까 2023년에는 2800만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고용이 늘었죠. 늘었으면 산업별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냐 숫자를 다 봤습니다. 보고 가장 많이 늘어난 숫자, 그러니까 2013년에서 23년 이 대비는 2008년 대비입니다. 가장 많이 더 고용을 하겠다라는 숫자로 산업을 쭉 나열했습니다. 물론 이 산업은 앞에서 본 산업분류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산업분류인데, 나름대로 고용에서 보는 다른 산업분류인데, 그 분류에 따라서 쭉 나열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이 분류에 따라서 가장 많이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디냐? 그죠? 이쪽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이거는 이 기간 동안에 1000만, 10만, 50만 명을 더 사람을 뽑겠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라는 거죠. 이게 이쪽이 그렇고, 그 다음에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여기서 거주, 비거주의 그 개념은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거주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뭐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게 사는 데고, 비거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왔다가 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오후나 저녁 때 집에 가는 그런 식의 복지시설이죠. 그러니까 거주든 비거주든 복지시설에서 수요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사람 고용이 제일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죠? 그 이야기는 이게 대표적으로 소위 고령화를 반영한 현상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산업이 보면 산업 자체가 이거다. 라는 거죠. 이거 합치면 합쳐가지고 거의 70만 명 정도, 70만 명 이상을 고용을 한다. 라는 거죠. 특히 이 산업이 고용 효과가 높은 이유는 이 산업, 이런 업종 자체는 사람이 직접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동화가 힘들죠. 기계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힘든 분들이 기계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기계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옆에서 그분들을 돌볼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돌볼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건물이나 생기고 업체가 생기면 그 업체의 관리 업체도 굉장히 관리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뭐 경영 아니면 경제하는 사람들 다 필요하죠. 모든 업종이 다 필요합니다. 어쨌든 업종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이 업종에서 일자리는 제일 많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력 공급 및 고용 활성화. 그건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용역 업체인데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근데 아마 2008년 정도에 조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늘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만큼 안 날 겁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제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이건 건너뛰고 그 다음에 병원, 의원 이까지도 이 복지시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병원, 의원이 계속적인 수요가 늘어납니다. 사람이 주는데 병원이 왜 필요하냐? 사람은 줄지만 병원이 필요한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죠. 노인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젊은 사람은 병원에 안 가죠. 여러분들 병원에 1년 내내 병원에 가는 일 별로 없죠. 나도 1년 내내 병원에 안 갑니다. 근데 주로 노인들은 매일 가시죠. 매주 가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에 대한 수요는 병원, 의원, 약국 이런 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다 이 고령화 현상 관련이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 아니면 고용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현상이다. 복지시설, 병원, 의원 이쪽에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이런 부분이 소위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첨단 산업, IT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그런 산업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이쪽 부분은 이 관련돼 가지고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항상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도 마찬가지죠. 회사, 본부, 지주회사, 경영 컨설팅 서비스 이런 부분도 맨 그런 전문 경영 관련 컨설팅 회사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최근 이제 새롭게 전문화된 부분으로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래서 이런 세계는 이제 새로운 산업 발전,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 발전,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새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고령화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여기에서 일자리 변화가 주로 많이 생기죠. 나머지는 뭐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뒤에 보면 그 반대로 사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양산업을 보자라는 거죠. 고용 감소 산업은 어디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양이라는 것이 산업이 사양이 아니라 고용 차원에서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가게 되면 조금 불안하죠. 불안한 게 힘들어서 취업해놨는데 취직했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금방 구조조정한다든지 뭐 그 회사가 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부족하죠.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피해야 될 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뭐 일반론적입니다. 일반론적인데 자 첫 번째로 봐가지고 첫 번째가 아까 그 서베이어로서 뭔가 하면 쭉 전체 산업을 조사했는데 그러면 어떤 산업은 더 뽑겠다 어떤 산업은 줄이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쭉 순서로 해가지고 더 뽑겠다 순서로 쭉 나열해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순서대로 지금 얘기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줄이겠다는 거겠죠. 제일 많이 줄이겠다는 것이 작물 재배업. 뭐 이건 상식이죠. 농업 부분이 고용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용이 준다는 것이 산업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농업은 절대 줄지가 않아요. 농업이. 상대적으로 뭔가 비중이 줄었지만 계속적으로 결국은 요즘에는 오히려 농업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농업에 대한 수요가. 어차피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수요는 줄진 않아요. 점점점 더 좋은 농산품,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인력은 주는 거죠. 인력이 줄 수가 있는 것이 요즘 최근에 이제 빨라지는 것이 농업 부분의 자동화입니다. 지금 자동화를 제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부분이 농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줄이고 농업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작물 재배의 고용은 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산업은 좋은 산업이에요. 그 다음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일반 교습 학원, 뭐 초등교육기관, 스포츠 서비스 이런 거죠. 다 같은 겁니다. 일반 교습 학원이라든지 초등교육기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스포츠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다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가지고 특히 학생이 줄기 때문에 학생 관련돼 가지고 학원이 줄고 초등학교가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중등까지 가겠죠. 중등, 고등까지 갑니다. 대학까지. 스포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뭐 어른들 대상으로 한 헬스센터 같은 경우는 뭐 유지할 겁니다. 하는데 옛날 주로 많이 하던 스포츠 서비스업은 태권도 도장 뭐 그런 데죠. 그러니까 애들 대상으로 한 스포츠 서비스업은 이제 굉장히 지금 뭐 위축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이 저출산에 따른 현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이런 산업은 굉장히 고용이 줄어든다. 전체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저출산 관련 부분에서는 산업 자체가 지금 줄어듭니다. 그다음 뭐 이 인테리어 부분은 이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뭐 그 외 개인 서비스 이제 은행 및 저축기관 같은 경우는 이건 산업 변화 때문에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화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을 통한 자동화 때문에 이제 은행 텔러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이 준다. 자, 그래서 고용도 보면 주는 것이 크게 봐가지고 소위 저출산 때문에 주는 게 큰 하나의 흐름이고 저출산 때문에 여러 산업에서 주는 거죠. 주는 게 하나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산업별 변화, 자동화 때문에 주는 부분이 또 하나인 겁니다. 기술 발전 때문에 주는 것이 작물 서비스업이라든지 은행 및 저축기관 이거는 자동화 때문에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고용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확대는 고령화 관련 복지시설 의료 뭐 산업구조 변화, 그 다음에 고용 감소는 뭐 농업 인테리어, 뭐 학력구조, 그 다음에 산업구조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용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사는 현재 뭔가 하면 2010년 정도 조사했는 겁니다. 2010년 정도 조사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한 10년 정도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반영한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수시로 이 고용 정보원에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잠깐만요. 자,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